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곳이 어디로 보이시나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가 즐비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도시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살짝만 돌려 1층 상가들을 보세요. 임대문이 마치 도배라도 한 것처럼 흰색 종이들이 온 유리창을 덮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준공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주인을 맞이하지 못한 채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이곳의 주민들은 말합니다. 살기는 좋은데 슬리퍼 끌고 나가서 먹을 밥집이 없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만약 이곳에 누군가 가게를 차린다면 임대료를 맞추기 위해 자장면 한 그릇에 최소 2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농담 같으신가요? 아니요. 철저하게 계산된 비극적인 수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신도시 상가가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도 들어오는 사장님에게도 그리고 사는 주민들에게도 지옥이 되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뼈 때리는 진실을 전하는 돈줄경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많은 분의 심장을 떨리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로 상가 하나 분양받아 볼까 고민하셨던 분들, 혹은 신도시 목 좋은 곳에서 카페 하나 차려볼까 생각하셨던 예비 창업자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수억 원의 자산 운명이 갈릴 겁니다. 신도시 상가 왜 이렇게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린 걸까요? 왜 대기업 프랜차이즈조차 손을 들고 나가는 걸까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신도시 상권 시장의 설계 구조부터 누가 여러분의 돈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인지 15년차 전략가의 시선으로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해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만원짜리 자장면, 이거 정말 가능한 수치일까요?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여러분이 경기도의 한 신도시 1층 상가 실평수 15평짜리를 분양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즘 신도시 1층 상가 분양가 보통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웬만큼 입지가 괜찮다 싶으면 15억에서 20억은 기본으로 부릅니다. 평당 1억 원 시대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수학이 들어갑니다. 아주 쉬워요. 대출을 한 50% 받았다고 치고 상가 주인이 은행 이자 내고 세금 내고 최소한의 수익률인 5%를 가져가려면 월세를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15억짜리 상가면 최소 월세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15평짜리 가게에서 월세 600만원을 내려면 사장님은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 할까요? 인건비, 재료비, 전기세,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도 집에 생활비는 가져가야 하잖아요. 이걸 다 계산해보면 하루 매출이 최소 100만원에서 150만원은 고정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장면 한 그릇을 7,000원에 판다고 칩시다. 하루에 자장면을 200그릇 넘게 팔아야 겨우 본전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피크타임에 200그릇을 파는 게 가능할까요? 신도시 상권은 평일 낮에는 텅 비고 주말에만 조금 북적이는 특성이 있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결국 사장님이 살기 위해서는 자장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만원, 1만 5천원. 그러다 결국 에이 차라리 안 먹고 말지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지금은 비어 있어도 나중에 아파트 입주 다 끝나고 사람 많아지면 상가 가치도 오르고 월세도 잘 받지 않을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단언컨대 이건 시행사가 만든 가장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상가의 가치는 수익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월세 600만원을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편의점, 약국, 부동산 이런 특수업종 빼고 나면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결국 주인이 월세를 낮춰줘야 하는데 월세를 낮추는 순간 상가 매매 가격도 같이 떨어집니다. 15억 주고 산 상가가 월세 300만원 밖에 안 나오면 그 상가의 가치는 순식간에 8억, 9억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내 재산이 반토막 나는 걸 눈뜨고 지켜볼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실로 비워두는 겁니다. 언젠가 죗값을 쳐줄 임차인이 나타나겠지 하면서 말이죠. 그 사이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도 말이에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2기 신도시들 정말 화려하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처참합니다. 송파구와 성남, 하남이 맞닿은 위례 신도시를 기억하시나요? 입주 초기 강남권 신도시라며 엄청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1층 상가 분양가가 평당 1억 원을 호가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년 동안 임대 문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카페 사장님 인터뷰가 기억나네요.
사장님 왜 폐업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작가님 한 달 내내 커피를 팔아서 월세 내고 나면 제 손에 50만 원 남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50만 원 벌려고 제가 여기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옆가게 식당 사장님은 저번 달에 야반 도주 하셨어요. 이게 재현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세종시는 더 심각하죠.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 1위를 다투는 곳입니다. 상권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만 믿고 기다린 게 벌써 10년입니다. 이제는 상가가 너무 많아서 어디가 메인 상권인지조차 모를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상가들이 비어있는 이유가 단지 비싼 분양가 때문만일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지옥도를 설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왜 신도시는 아파트만 빽빽하고 상가는 기형적으로 배치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LH와 시행사들의 땅 장사 시스템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충격적인 설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왜 여러분이 신도시 상가에서 돈을 벌 수 없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신도시에 가면 아파트 단지마다 밑에 상가가 쫙 깔려 있고 또 중심 상업지구라고 해서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죠. 이게 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 설계된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LH와 시행사의 관계를 알아야 해요. 신도시를 만들 때 땅을 누가 파나요? 보통 LH 같은 공공기관이 땅을 수용해서 필지별로 나눠서 민간에 팝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팔 때 최고가 입찰 방식을 써요. 쉽게 말해 이 상가 부지 누가 제일 비싸게 살래? 라고 경매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땅을 낙찰받고 싶은 시행사들은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원래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땅을 낙찰받게 됩니다. 어떤 곳은 예정가의 200%, 300%에 낙찰받기도 해요. 자, 비싸게 땅을 샀으니 시행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전을 뽑아야죠. 그러려면 상가를 더 촘촘하게, 더 많이, 더 비싸게 분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도시의 상가가 과잉 공급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분양팀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항아리 상권이에요. 이 상가는 아파트 5,000세대에 둘러싸여 있어서 입주민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여기서만 소비합니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항아리 같은 곳이에요. 듣기에는 정말 그럴싸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집 앞 상가에서만 소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배달앱이 있고 쿠폰이 쏟아지는 대형 마트가 있고 차로 10분만 가면 있는 복합 쇼핑몰이 있습니다. 5,000세대가 다 내 손님일 거라는 건 80년대 사고방식이에요. 특히 신도시 입주자들은 대부분 3040 젊은 세대인데 이들은 가성비와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집 앞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거든요. 결국 항아리는 깨져 있고 손님은 다 밖으로 새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동탄이나 하남 미사, 강변도시 같은 곳들을 가보세요. 중심 상업지구 건물들에 들어가 보면 1층은 그나마 카페라도 있는데 3층, 4층으로 올라가면 복도에 불도 꺼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한 번은 미사, 신도시의 어느 상가 건물을 취재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5층 건물인데 입점한 가게가 딱 2개뿐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옆에 붙은 층별 안내도는 온통 하얀색 종이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소장님께 여쭤봤죠. 여긴 왜 이렇게 비어있나요? 소장님이 한숨을 쉬며 그러시더군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임대료를 맞출 수 있는 업종이 없어요. 학원이나 병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미 옆 건물에 다 생겼거든요. 여긴 이제 관리비만 쌓여가는 유령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상가를 사는 걸까요? 수익률 7% 보장, 대기업 임차 확정 같은 문구 뒤에 숨겨진 잔인한 마케팅의 기술. 이제부터 평생 모은 퇴직금 5억 원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어느 투자자의 피눈물 나는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상담했던 60대 은퇴자 김씨의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김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과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합쳐 총 12억 원을 들여 신도시 1층 코너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김씨가 처음 분양사무실에 갔을 때 상담 직원은 화려한 조감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보세요. 바로 앞에 횡단보도 보이시죠? 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면 무조건 이 상가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이미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입점 제한이 들어와 있어요. 분양만 받으시면 임대차 계약서 바로 써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김씨는 생각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겠지. 꼬박꼬박 월세 400만 원만 나오면 노후 걱정 없겠다.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임대입니다. 시행사가 미리 임차인을 구해놨으니 안심하고 살아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자기들끼리 짠 가짜 임차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렌트프리를 1년씩 주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부풀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실제 가치는 월 200만 원인데 서류상으로는 월 4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대신 시행사가 임차인에게 1년치 월세를 현금으로 미리 줘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상가 매매가는 임대료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월세 400만 원짜리 상가로 둔갑시켜야 김씨 같은 투자자에게 12억 원에 팔아치울 수 있거든요. 1년 뒤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입점하기로 했던 커피 전문점은 본사 사정이라며 계약을 취소합니다. 알고 보니 정식 계약도 아니었고 그냥 의향서 정도였던 거죠. 김씨의 상가는 공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는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갑니다. 여기에 상가 관리비도 월 50만 원씩 붙습니다. 매달 350만 원이 생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김씨는 급한 마음에 임대료를 낮추려 하지만 주변 상가 주인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월세를 낮추는 순간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공포 때문이죠. 6개월이 지나자 김씨의 얼굴은 반쪽이 됐습니다. 작가님 밤에 잠이 안 와요. 휴대폰에서 은행이자 출금 문자만 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평생 일해서 번 돈이 이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에 묶여서 증발하고 있어요. 이 눈물 섞인 고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신도시 어디에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투자자들의 눈물을 보셨다면 이제 그 상가에 직접 들어가 장사를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신도시 상가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길 속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장사를 시작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인테리어비, 재료비 아니요. 바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고정비입니다. 신도시 상가의 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에 맞춰져 있죠. 1층 15평 매장이 월세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여기에 관리비 50만 원, 전기세와 수수료 50만 원. 사장님이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 서기도 전에 이미 매달 600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손익분기점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하루에 20만 원을 벌면 내 손에 쥐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의 월세를 낸 것뿐이에요. 20만 원 넘게 팔아야 그때부터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고 비로소 내 수익이 생기는 구조죠. 한 신도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했던 박 사장님의 영수증을 제가 직접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 판매가 2만 원, 원가 9천 원 배달 수수료와 배달비 4천 원 남는 돈 7천 원입니다. 자, 한 마리 팔면 7천 원 남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600만 원을 감당하려면 한 달에 치킨을 몇 마리 팔아야 할까요? 약 857마리입니다. 하루도 안 쉬고 매일 28마리씩 팔아야 겨우 월세를 냅니다. 사장님 인건비요. 그건 858마리째부터 발생해요. 그런데 신도시는 평일 밤 9시만 되면 거리가 고요해집니다. 주말에만 반짝 주문이 몰리죠. 박 사장님은 결국 1년을 버티다 손을 들었습니다. 작가님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돈을 더 벌겠더라고요. 몸은 몸대로 상하고 빚만 늘었습니다. 창업 커뮤니티에 가보면 이런 질문이 많아요. 상가 주인이 월세 500만 원인데 대신 6개월 동안 월세를 안 받겠대요. 렌트 프리. 이 정도면 해자 아닌가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건 마약과 같습니다. 6개월 동안 임대료 안 내니까 돈 버는 것 같죠? 그 기간 동안 사장님은 그 입지에 익숙해지고 단골도 생깁니다. 그런데 7개월 차에 갑자기 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왜 렌트프리를 줄까요? 월세를 깎아주면 상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서류상의 임대료는 높게 유지하면서 임차인을 유인해서 건물에 불을 밝히려는 전략일 뿐입니다. 임차인은 결국 6개월 뒤에 벌어지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왜 이런 상가들이 계속 지어지는 걸까요? 누가 이 비극에서 웃고 있는 걸까요?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성격이라 불리는 곳 LH와 시행사들의 비밀스러운 시스템을 폭로하겠습니다. 이 거품의 뿌리는 사실 국가 시스템에 닿아 있거든요. 신도시를 개발할 때 LH는 강제 수용한 땅을 민간 시행사에게 팝니다. 이때 상업용지는 대부분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싸게 팔리는 게 죄는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땅값이 고스란히 분양가로 전이되고 다시 임대료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먹는 물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신도시를 만드는데 정작 그 안에서 숨쉬고 먹고 사는 비용은 통제불능 수준으로 치솟게 설계한 거예요. 상가가 텅텅 비어도 LH는 이미 땅값을 다 챙겼고 시행사는 분양만 완판하면 수익을 챙겨서 떠납니다. 결국 남겨진 건 빚더미에 앉은 투자자와 임차인, 그리고 비싼 물가에 고통받는 입주민들 뿐입니다. 제가 익명의 분양 대행사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작가님, 솔직히 우리도 알아요. 이 가격에 분양받으면 수익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수익률을 파는 게 아니라 희망을 팝니다. 이곳에 GTX가 들어온다,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장밋빛 미래만 계속 강조하죠. 그리고 분양가가 높을수록 저희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커집니다. 상가 하나 팔면 대행사가 수천만 원을 가져가는데 눈이 안 뒤집히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모델하우스에서 만나는 친절한 실장님들, 그분들의 미소 뒤에는 여러분의 퇴직금을 수수료로 바꾸려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거품이 꺼질 때 오히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생존 전략과 신도시 상권에서 살아남는 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상가의 비극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지역들이 있죠. 바로 세종시와 위례신도시, 그리고 최근의 평택고덕이나 검단신도시 같은 곳들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상가 실험장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거든요. 세종시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로변을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진 상가 건물들이 밤만 되면 암흑으로 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가 설계한 계획도시인데 왜 가장 기본적인 상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그건 바로 공급의 과잉 때문입니다.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상업 용지 비율을 너무 높게 잡았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너무 촘촘하게 배치한 결과죠. 시행사들은 상가를 많이 지을수록 돈을 법니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다 뭐다 해서 수익을 내기 까다롭지만 상가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를 줄여서라도 상가를 하나 더 넣으려고 안달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인구 대비 상가 면적이 서울의 2배, 3배를 넘어서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밥 먹을 사람은 100명인데 식당 자리는 500개가 넘는 꼴이죠. 이러니 서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다가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분양 대행사들의 기가 막힌 마케팅 기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MGM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멤버 겟 멤버의 약자인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개업자가 손님을 데려오면 시행사가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 하나 분양가가 10억이면 수수료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주는 경우도 허다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부도덕한 중개업자들은 상가의 미래 가치보다는 본인이 받을 수수료를 위해 투자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아버님 여기는 무조건 돈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임차인 맞춰드릴게요 라고 장담을 하죠. 하지만 분양이 끝나고 수수료를 챙긴 뒤에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게 가짜줄 세우기입니다. 상가 분양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이미 계약된 호실이 빨간 스티커로 가득 차 있죠. 그거 보고 마음이 급해져서 덜컥 계약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바람잡이이거나 시행사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약금을 넣었다가 나중에 몰래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이런 연극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집어넣는 은퇴자들이 지금도 줄을 서고 있다는 게 이 시장의 가장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자,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칩시다. 이제부터는 관리비와의 전쟁입니다. 상가는 비어있어도 관리비가 나옵니다. 신도시 상가 건물은 보통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용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청소비, 보안비, 승강기, 유지비, 여기에 화재보험료까지 합치면 전용 면적 10평 남짓한 상가 하나에 매달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관리비가 청구됩니다. 임대 수익은 제로인데 지출은 마이너스 100만원인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고서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관리비를 못 내서 상가에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경매 시장에 나온 신도시 상가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감정가가 10억인데 최저가가 3억까지 떨어진 물건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3억에도 아무도 안 산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월세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결국 수익률입니다. 아무리 싸게 사도 임차인을 구할 수 없고 매달 관리비만 축내는 물건이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쓰레기를 돈 주고 사는 격이죠.
그런데도 일부 경매 유튜버들이나 강사들은 반값 상가의 기회라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사서 가치를 높이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가치를 높이는 게 신도시 상권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권 자체가 죽어 있는데 내 점포 하나 예쁘게 꾸민다고 손님이 오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신도시 상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입주민은 비싼 물가와 부족한 편의시설에 고통받고 투자자는 빚더미에 앉으며 사장님들은 폐업의 공포 속에 사는데 오직 땅을 판 LH와 건물을 지은 시행사 그리고 수수료를 챙긴 대행사만이 웃고 떠나는 이 구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자장면 2만 원 시대는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탐욕스러운 개발 자본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결과물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입지만 믿고 들어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신도시 상권은 항아리가 아니라 밑 빠진 독입니다. 배달 앱의 수수료는 치솟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임대료까지 살인적이라면 그곳은 사업지가 아니라 사지입니다. 권리금도 없는 무권리 상가라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권리금이 없다는 건 그만큼 그 자리에서 수익을 낸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이미 상가를 사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찾으려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도의 전환입니다. 이제 상가는 단순히 물건을 팔고 음식을 먹는 공간을 넘어선 다른 기능을 찾아야 합니다. 도시명 창고나 무인 스튜디오 혹은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같은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는 연대의 힘입니다. 상가 주인들이 모여서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한 공동 마케팅에 나서야 합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비싼 월세를 고집하다가는 건물 전체가 유령 건물이 되고 결국 내 자산 가치도 제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신도시의 그림자 아래 숨겨진 상가 지옥의 실체를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자장면 2만 원이라는 역설은 우리 사회가 부동산 거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화려한 광고 문구와 친절한 상담 직원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숫자의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돈줄 경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가장 날카롭고 정직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신도시의 불빛이 모두를 위한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그 불빛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겪은 신도시 상가의 현실이나 목격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 이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줄경제였습니다.